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선서 이후 22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조 단위의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불과 보름 만인 19일.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건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지금 시점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안은 크게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투자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인상과 발행 규모 확대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파산 상태인 취약차주 지원 대책도 눈에 띕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113만 명의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 빚을 정리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성실히 빚을 갚는 소상공인들에게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과 AI 산업 등에 대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투자 촉진 예산도 들어갔는데 이 대통령은 빠진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의견을 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제가 을이라며 낮은 자세로 협치를 부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수로 환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단에 오르기 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먼저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시종일관 미소 띤 얼굴로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을이 됐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설 땐 여야 의원 모두가 일어나 이 대통령을 예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악수한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통합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은 12차례 박수갈채로 호응했지만 야당은 무거운 침묵을 택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서 좀 쑥스러우니까. 이 대통령은 퇴장할 땐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어색한 표정도 덜어 있었지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여럿 포착됐습니다. 여당은 민생제일주의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잘 담겼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절박한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극소수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야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 데뷔 전은 고성도 시위도 없이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차관으로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야전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 한미동맹에 기초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 발탁된 이슬한 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이자 사회안전망 마련이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김 전 대법관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낙점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뒤에도 여야의 장외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넘은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무자격 총리는 지명 철회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밝은 표정으로 동료 의원들과 악수합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찾은 본회의장, 이미 인준을 마친 분위기입니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김 후보자는 삶의 팍팍함 속에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준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 기둥으로 삼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도덕성 검증이 불가능했고 국가부채 비율조차 모르는 무자격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명 철회가 곧 협치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총리는 분명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툭 치고 가더군요.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석자가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도 야당이 같이 봐달라는 말씀을 답변해 주셔서 더불어민주당은 하지만 야당이 인사청문회 파행을 유도한 건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대선 불복 의도라고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청문회장은 검사 신문실이 아니라면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만약에 인청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면 합의가 어려우면 그 더불어민주당은 인준에 대한 흑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유곽원 장롱 발언을 놓고 허위다 물타기다. 여야는 나란히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발로 미뤄지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의 협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효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하다는 데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여야의 협조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이런 요지가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지도부끼리 오찬 회동을 했는데 역시나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본회의 개의를 예고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의 시간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여야가 또 만났습니다.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까지 4시 오찬 회동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꼬박 일주일 넘게 협상했지만 90분 줄다리기 끝에 이번에도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몫인 법사위원장을 달라 도돌이표가 반복된 겁니다. 합의 처리하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내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하지 하는 것을 요구했고 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본회의 개최는 협력하기 좀 어렵다.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일정대로 추경을 처리하려면 단독 처리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되려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할 방침인데 예결위원장의 3선 한병드 의원, 법사위원장의 4선 이춘석, 문체위원장의 3선 김규흥 의원을 내정하고 의원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 의원의 국회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이어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과 추경안 심사까지 첨예한 쟁점이 쌓여 있어서 국회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공고를 통해 전국위원회 개최를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를 내일 오전 비대면으로 열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선 패배 뒤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로 종료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선을 통해 뽑힌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바꾸려고 시도한 것과 관련해 당무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합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내일 오전 11시 반 중앙당사에서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예고했습니다. 그간 당무감사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 후보 교체 과정에 관여한 당 관계자들을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입장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해왔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이번에는 출석 방식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이 고지한 시각은 오전 9시.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늦은 10시에 나가겠다고 답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양측이 본격적인 신경전을 벌인 건 출석 방식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공개 출석은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른 저희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서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두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그런 특혜를 받은 적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출입을 허가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특검팀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럴 경우 형사소송법상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양측은 조사 가능 여부는 서로에게 달렸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일단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등검찰청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 진입 여부는 끝까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조사 직전까지 양측의 대치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내란 특검이 초반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팀도 준비 기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존 수사팀을 대부분 흡수한 만큼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1호 기소와 1호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통보까지 내란 특검팀의 초반 수사 기조는 속도전으로 정리됩니다. 내란 특검의 칼끝이 곧바로 수사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하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공천 개입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기존 수사팀이 대거 포함됐는데 수사 대상이 16개로 가장 많아 사건별로 수사팀을 쪼개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에게 수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던 데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추가 증거까지 확보한 만큼 내란 특검팀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변호인단을 충원하는 걸로 전해진 김 여사 측은 특검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사건도 이첩받기 전입니다. 사건 내용 좀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 파견 인력이 합류하게 될 최상병 특검은 박정훈 대령 사건 이첩 여부를 들여다봅니다. 특검보들이 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공판을 방청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다음 공판부터 특검이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는데 이명현 특검은 항소 취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정훈 등의 항명죄 부분은 그 기록을, 그러니까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 이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은 위법한 거죠. 최상병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특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증금 1억 원을 내도록 하고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등과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정 조건도 부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실은 비화폰 통화 기록을 임의 제출한 대통령 경호처와 이를 넘겨받은 경찰이 불법 반출을 한 거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2급 군사 기밀 자료인 비화폰 통화 내역은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로 기밀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생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시대에 들어막을 알리는 힘찬 호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 1호 원전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원전 영구 정지 8년 만인데 국내 최초로 발전소 해체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1년 첫 삽을 뜨면서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힘찬 호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1978년부터 운행을 시작해 40년 동안 고리 1호기는 15만 3,600기가와트, 부산시가 38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고리 1호기 스톱이 정지합니다. 셋, 둘, 하나, 정지! 정지!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 건 2017년. 8년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 작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킨스가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서 후속 원전의 영구 정지와 해체 심사에 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원자로 냉각 작업을 거쳤고 탈원전 논란, 정부의 인허가 지연 등 정치적 부침도 겪었습니다. 앞으로 작업은 12년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6년에 걸쳐 사용 후 해결료를 반출합니다. 이어 4년 동안 해체 후 남은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건물을 철거합니다. 남은 2년은 부지를 복원합니다. 2037년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지만 안전 문제 등 여러 변수가 많아서 몇 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1조 700억 원. 복원된 부지는 산업단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작업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500조 원에 이르는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을 다루는 작업이다 보니 위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리 1호기 수조화에 있는 냉각수라든지 방사성 폐기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일단 해체 과정에서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토양 복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고리 1호기와 같은 부지에 있으면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고리 2, 3, 4호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이렇게 고리 1호기의 해체가 최종 승인되면서 이제 시선은 나머지 고리 2, 3, 4호기의 운명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3기 모두 계속 운전을 신청해 이르면 올해 안에 연장 가동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나연 기자입니다.
고리 1호기 가동 뒤 2년 만인 1983년에 고리 2호기가 이후 1년 간격으로 3, 4호기도 잇따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호기는 2023년 4월에, 3호기는 지난해 9월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4호기만 가동 중이지만 곧 설계 수명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3기 모두 설계 수명이 끝나도 가동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신청해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운전 심사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주기적 안전성 평가, 최종 안전성 분석, 방사선 환경평가와 공청회 순입니다. 그런 다음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리 2호기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상반기에, 고리 3, 4호기에 대한 심사도 연말 중으로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심사를 조만간 마무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수년이 됐다 거고요. 전문가들은 신규 원전 건설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감안하고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선은 경제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CO2 배출량 이거 목표를 맞추는데 주안점이 있는 거죠. 그 계속운전을 안 하게 되면 원자력 전기를 다른 전원이 이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노후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함께 각계 의견 수렴,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고리 2, 3, 4호기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22일 만에 국회를 찾아서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30조가 넘는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네. 자, 이렇게 17분 동안 이어진 시정연설 중간중간에 이제 박수도 많이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눈에 띄었던 건 이 여야 의원들하고 일일이 약수하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네, 오늘 저도 무척 좋게 봤습니다. 특히 아마 이 장면을 지켜보신 국민들께서도 이런 장면을 언제 봤더라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역대의 대통령들께서 이 어떤 추경이나 또는 예산안 관련해서 시정연설할 때 국회에 자주 오시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또 오신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상대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피켓팅이라든지 아니면 박수를 안 치고 고개를 돌린다든지 악수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더 익숙하죠. 예, 이번 같은 경우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끝나자마자 바로 퇴장하는 길에 야당 의원들이 앉아 계신 쪽으로 통로 쪽을 이용해서 퇴장하면서 일일이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가벼운 담소도 나누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국회와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오늘 야당 의원들께 손을 내밀으셨던 걸 또 야당 의원들께서도 잡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의 이 여야의 관계에서도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설 중간중간에 국민의힘을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고 또 연설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일일이 악수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또 거기에 호응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죠. 역대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역대 장면과는 좀 생소한 그런 장면을 오늘 연출을 했는데 결국은 여당과 야당, 특히 이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과 협치, 소통, 포용, 양보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봤을 때 물론 양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이 더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여당과 야당이 처지가 비슷하고 원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권 초기에 허니문 기간이 야당과 격돌을 한다면 상당히 파열음이 나고 이것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여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 그리고 행정부도 민주당 정권이고 국민의힘이 어디 가서 손 벌릴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의 손을 역으로 야당이 지금 민주당한테 제의해야 할 그럴 형편이 되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보면은 황금 분할이라면 이럴 필요가 없겠지만 오히려 이런 어떤 시소적으로 봤을 때 좀 무게중심이 민주당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화를 내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손해다. 뭐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기립박수를 많이 합니다. 뭐 우리 대통령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화면을 봤을 때 그런데 기립박수는 그냥 박수를 몇 번 쳤냐가 우리 의회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2번 박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 박수 횟수를 센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아직 멀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뭐 기립 박수는 아니더라도 기립 악수는 이제 한 그런 상황인데 뭐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기립 박수를 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장도 필요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층한테 보답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입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선명성을 가지고 정부를 견제한다 해도 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략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악수하는 장면에서 지금 이제 추경호 의원하고도 이제 악수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제일 뒤로 가서 누구랑 악수를 했냐면은 권성동 의원하고 그러니까 전 원내대표하고 악수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팔을 한번 툭툭 이제 치는 그런 장면도 나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중앙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야기를 했더군요. 중앙대 선후배고 고시공부도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대 선후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 고시공부할 때는 권성동 의원이 2년 선배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뭐 2년 후배니까 얼마나 뭐 심부름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니 그리고 상당히 친하고. 민주당 대표할 때는 선배님이라고도 했었어요. 한 자리에서. 뭐 그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국정의 최고 책임자 정치는 정치고 사적인 인연은 사적인 인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버랩되는 것은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서 김민석 후보 절대 시키지 마라. 2번이나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툭 치고 갔다고 그런 것을 기사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뒤로 쫙 이동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민주당의
지금 당권 경쟁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죠. 박찬대, 정청래 의원하고 세 사람이 만나서 함께 손을 잡는 그런 장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권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명심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두 분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두 분이 서로 각기 다른 그 인사 전략을 쓰셨더라고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맨 지금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연설이 다 마치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인사를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 제일 속에서 처음에 이제 인사하셨고, 국회 본회의장 들어갈 때. 네네, 본회의장 들어갈 때 했고, 예.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본청 입구 앞에서 이제 각각 서로 따로 대통령님과의 인사하는 장면도 연출됐고,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두 분이 함께 대통령과 함께 하는데, 자, 지금 이제 저 장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왼쪽 사진이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자기 SNS에 올린 화면이고, 오른쪽이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박찬대 의원이 올리니까 한 2시간 뒤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네. 제일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인사한 사람이 나다라면서 박찬대 의원이 올렸고, 내가 먼저 만났다라면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당심은 명심이다, 명심은 곧 당심이다, 이런 경쟁인가요? 지금 이제 나름 이제 그런 경쟁인데, 예. 맨 마지막 저는 이제 다음 사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퇴장하는 가운데에서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을 한꺼번에 만났는데, 그 두 분의 양 어깨를 같이 이렇게 그 잡아주시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양 옆에 두 분이 계시는데, 예. 두 분에게 모두가 똑같은 정도의 비율로 인사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명심은 중립이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지금 이제 각자의 해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주 목격할 수도 있는 광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박수치고 악수하고 하는 장면들 주로 보셨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 때문에 왔죠. 이 추경안의 협조를 구하면서 경제와 성장을 특히 강조했는데 한번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 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이다. 라면서 이제 추경을 강조했는데, 야당도 뭐 지금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네. 복지라든가 추경, 특히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기 때문에 경제의 위기를 막을 마지막 보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정부 때까지는 34%,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44%, 그리고 지금 현재는 48.4%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가 1,300조를 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난 총선 때, 대선 때 이것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돼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할 것이고, 그래서 진짜로 이제 시행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선별적 복지라든가 선별적 추경,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밀한 핀셋 지원, 그리고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빚 탕감 정책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규칙을 지켜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대변인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고 집권한 여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30.5조에 대해서 추경이 지금 각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를 하고 결국은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과를 시키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지금 정권 출범 초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도 여당과 야당이 상당히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처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어떤 협치의 어떤 그런 정신을 살리고 대화 타협 이런 걸 통해서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로 여당과 야당이 조금씩 양보하고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공감을 하나 그 세부적인 내부에서 이제 조금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추경안이 그런데 이제 국회를 통과하려면 지금 원이 지금 공석인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위해서 오늘 당 지도부끼리 이제 만나가지고 점심도 먹었는데 근데 또 빈손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합의가 없었죠. 예, 오늘 여야의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까지 해서 2+2 모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진지한 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한 5석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 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빠르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그 사이에 또 추경까지 심사를 맞춰서 늦어도 7월 4일까지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는 타이밍이고 지금이 그 마중물을 부어야 할 가장 적기인데 이 추경의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이번 임시 국회 안에서의 처리 이것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지금 따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른 상임위원장의 그과의 거래 같은 말씀을 다른 상임위 주시는데 다 양보해도 법사위만 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또 예결위원장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미 그 문제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22대 국회에 전반기 원 구성을 여야가 합의할 때 이미 그 얘기는 끝난 얘기다. 지금 아직 1년 정도 남아있는 이 전반기에서 새롭게 법사위와 예결위를 포함한 원 구성을 하는 그 과정 그것을 다시 협상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시급한 것은 이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이 아니라 빠르게 이 추경안을 협의하고 그래서 통과시켜서 일반 국민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민생 회복, 민생 안정을 가질 수 있고 또 경기가 진작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바로 여야가 내야지 이게 지금 무슨 원 구성 협상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기력한 게 다수당인 민주당에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법사위원장의 이춘석, 예결위원장의 한병도, 문체위원장의 김교홍을 내정을 해버리고 내일 선출하기로 한 거잖아요. 내일 본회의 열어가지고. 내일 열지 안 열지는 아직 일단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께 내일과 30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내일 예결위원장만큼은 선출을 해서 예결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바로 추경안 심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추경안이 그래도 제대로 심사가 됐다라고 이제 하려면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심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필요한 그 물리적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7월 4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그날 6월 임시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예결위 원장을 선출하고 예결위를 즉시 가동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법사위원장 대신 예결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카드. 예결위원장 줄 테니까 법사위원장은 그대로 이제 민주당에 두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협상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협상 전략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고 민주당이 시혜를 하지 않는 한, 시혜를 양보를 베풀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있을 때도 민주당의 강공에 의해서 지난 개원 때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야당일 때도. 근데 여당일 때도 심지어 만약에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모두가 다 물론 뭐 2년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국민을 보고 민주당이 정치를 해야만 오래 간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집권 여당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 정신이 대통령 중심제고 거기에는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민들이 민주당이 과반 의석 180석을 줬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도 민주당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당과 야당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일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민주당이라면 제가 길게 보겠다. 그러면 스스로 견제의 장치를 국민의힘 야당한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저는 헌법 정신을 올바로 해석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환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법사위원장을 이춘식 의원을 내정을 한다는 것은 법사위를 정말 국민한테 주면은 모든 것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노랑봉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동안 제의 요구를 했던 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예결위원장을 줄 수가 있냐? 만약에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주면 어떤 또 생각을 하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오늘 시정연설도 하고 대선 총선 공약이었던 추경 30.5조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이 이것을 또 막고 본질을 훼손하려고 할 것이 아닌가. 이 두 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한테 줘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민주당이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포용하고 협치를 하려면 줘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줘버리면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라든가 오늘 추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래 어떤 취지대로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허니문 기간이 깨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뭐 양국관리법 개정안 이런 거에도 이제 처리를 속도를 내면서 이제 6월 국회에서 모든 걸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구성 협상하고 맞물려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제까지 마무리됐는데 여야의 대립 끝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도 김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인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인준에 대한 흑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29일이 지나면 저희가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는 아마도 6월 30일 또는 7월 3, 4일 정도. 끝까지 비협조와 비급한 변명으로 일관한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우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님들 고군분투해 주셨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청문회가 오후 4시 반에 정회된 이후 다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자정까지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 파행으로 끝났는데 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려워진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어제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게 된 것도 결국은 야당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청문회장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밤 12시가 되면서 자동 산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기 때문에 김인석 후보가 일부 소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날카로운 공격을 그 청문회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힘 야당의 역할이지 문 밖에 청문회장 밖에 나가서 자료를 갖다가 안 준다. 역대 어느 청문회에서 자료가 그렇게 원하는 자료가 협조가 잘 됐습니까? 지난 그 윤석열 정부 저희 초대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를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도 당시에 야당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제때에 정확하게 제출한 적이 없었고 또 그 의혹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도 많이 그 불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 정부 출범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의미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도 협조했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에도 저희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프레임 씌우고 반대하고 그래서 새 정부 출범에 이렇게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사위원장 달라, 예결위원장 달라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냥 발목 잡기 하겠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이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지금 상황까지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에 과연 어떤 국민들께서 새 정부 출범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에 동의를 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청문회장으로 다시 복귀 안 한 것은 뭐 자료 제출 문제 때문인가요? 그것이 명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물론 국민의힘이 야당이고 찬과 방패 직전에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숫자가 많아서 청문위원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하는데 민주당이 훨씬 더 공세적이고 치밀하고 그렇게 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인원도 적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료 미제출만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25년 만에 무증인, 무참고인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서로 합의를 못한 그런 정치력의 문제도 있지만 야당으로서 정말 창과 방패에서 창의 역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 제출을 안 한다고만 추궁하는 그런 것이 저는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5억의 수익 중에서 13억이 지출되는데 8억의 출처가 어디냐? 결국은 남은 것은 배추농사 투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출판 개념에 한 건당 5만 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을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았다. 뭐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예를 들어서 항공권 같은 거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이것을 개인정보 사항을 인해서 제출할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그 이외의 방법을 써서 해서 정말 창과 같은 그런 청문회를 국민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뭐 일단 그런 것들이 전혀 제출되지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이 첫 총리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이렇게 야당과 여당이 일단은 이틀간의 청문회를 그냥 유야무야 끝낸다는 것 이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가 다 질타를 받을 만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청문 보고서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기는 지금 힘든 상황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여당 주도로 총리 인준이 들어가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지금 바로 언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야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요청드릴 것 같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 날 끝나게 되는데 그때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총리 인준안도 함께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요거 관련해 가지고 오늘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김민석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잘한 인선이다라는 응답이 45%로 나왔고요.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이 31% 나왔습니다. 같이 조사된 여론조사 또 있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62%였고요. 부정적인 평가가 21%였습니다. 요거 함께, 요 수치 함께 한번 해석을 한번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 평가는 높게 나왔습니다. 2주 전보다 9%포인트 그러니까 올라간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62%.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선, 잘했다가 이제 45%로 나왔단 말이죠. 평가 한번 해주시죠. 뭐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의 격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이 끝난 지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채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지지층이 아직은 결속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 해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5억에서 13억이 지출된 그 부분에서 8억의 행방 이런 거에 대해서 유권자나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아직 대선의 표심이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표심이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새로운 정부가 또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중도층의 표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5% 대 31% 정도 지금 나왔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수가 이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이제 판단을 할 것이고 대선 때 그 표심에서 일정 부분 이제 정치 무관심층은 다시 본 영역으로 돌아가서 무관심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 답변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긍정이 업무 수행 대통령 업무 수행 긍정이 62, 부정이 27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콘텐츠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외모, 형태,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타운홀 미팅도 하고 현장에도 가고 또 이태원도 가고 현장 행보 스킨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기저효과라고 이것은 보시는 건가요? 표피적인 지금 현상이고 이것이 조금 더 지나가면 콘텐츠로 들어갑니다. 내용에서 과연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진짜 실행을 하는 것인가. 그때 가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찬반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현재는 취임 초에 어떤 허니문 62% 그리고 부정이 21% 이런 것은 뭐 지금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보더라고요, 대변인님. 그러니까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는 60%가 넘는데 총리 인선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45%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걸 뭐 상대적으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안에 인사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 대통령의 평가가 훨씬 높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비교할 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났을 때 한 53% 정도 됐던 것이 2주일 만에 9%가 수직 상승해서 62%가 됐다라는 부분에는 여기에는 뭐 인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다자 외교 G7에 다녀오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발표하신 그 추경까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국정 전체를 포괄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김민석 후보자의 45%는 별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김민석 후보자만 떼놓고서 김민석 후보가 지금 잘된 평가 인사냐라고 했을 때 과반에 가까운 45%,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사가 31%라고 한다면 오차범위 밖에서도 상당히 넉넉하게 김민석 후보자가 그래도 뭐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나름 무난하다라는 평가를 한 것이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도 여기 오늘의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점점 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그 국민들 또는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나름의 상황을 평가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당초 오는 28일 토요일에 특검 소환 조사를 받기로 했었는데 출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 그러니까 오전 9시에서 10시로 좀 늦춰서 가자라고 해서 특검이 오케이 해서 합의가 됐는데 지하주차장 출입을 놓고 지금 신경전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을 하겠다,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특검에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글쎄 특검이 이제 출범하고 물론 특검의 그 목적이라든가 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보면은 언론 공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상당히 야심차게 이거에 대해서 언론 홍보라든가 공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저 모습 말입니다. 피의자가 포승줄을 차냐 안 차냐 그리고 또 지하로 들어가냐 아니면 그냥 걸어서 들어가냐 그런 거에 대해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 출석하거나 이런 준용된 원칙이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만들어 시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그것을 또 굳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들어서 거부를 했습니다. 네네. 물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봤지만 물론 국민들이 포승줄은 아니지만 지금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것도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유죄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특검 나름대로 원칙과 그리고 수사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단하는 것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어떤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일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모습이 지금 이제 내란 재판 받을 때는 공개적으로 지금 출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검의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더니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수긍받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다 공개적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받으러 다니는 것은 그러면 망신주기를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특검의 제목이 뭡니까? 내란 특검입니다. 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그리고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죄입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매우 중대한 중형의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전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특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불아귀. 법은 아무리 귀한 사람에게도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명의 피의자 중에 한 명이고
그 여러 명의 피의자 중에 조사를 받지 않은 유일한 단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검에서 시간을 1시간 늦춰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1시간 동안에 뭐 병원을 다녀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간이야 뭐 양해한다고 할지라도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렇다면은 지금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달라는 건데 그거는 뭐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거냐 나오지 않을 거냐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특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만약에 안 나오면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냐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뭐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출석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기각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뭐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그런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조사를 하는 주최 측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로 출석하지 않고 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또다시 뭐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게 이제 강공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뭐 그런 주장을 한번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아직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내란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전공하고 평생 검사 생활을 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 그리고 지금 상당히 뭐 윤 어게인이라는 그런 지지층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층을 보기에도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 중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강경하게 그 주장을 하다가 윤 대통령 측에서 나중에는 출석하는 모습을 노출만 시키지 말아달라. 이제 이렇게까지 약간은 그 뉘앙스가 좀 달라져서 내일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택시를 빼앗아서 도주를 했는데 경찰은 범행 1시간여 만에 길가에 세워진 차 안에서 남성을 발견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3시 반쯤 택시 한 대가 시골 마을을 질주합니다. 갑자기 멈춰선 뒤 후진하다 화단에 있는 사과나무를 들이받습니다. 택시에서 한 남성이 내려 주변을 살펴보더니 다시 차를 타고 급하게 현장을 떠납니다. 차량은 이후에도 이곳저곳을 들이받으며 마을을 헤맵니다. 지나다니는 길마다 이제 울타리라든가 나무가 꺾여져 있고 또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무너져 있거나 농작물을 밟고 가거나 그런.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마을에서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 택시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범행은 주택이 밀집해 있는 마을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택시를 빼앗은 A씨는 이곳 잔디밭에서 비명을 듣고 나온 마을 주민 2명까지 차로 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사람을 치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흉기에 찔린 60대 택시기사는 사건 현장에 쓰러져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가 몰던 택시에 치인 주민은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대와 인근 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서울 방배동 길가에 세워져 있던 택시 안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는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가해를 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던 이 남성이 흉기 3점을 갖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남성이 신고를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근에 있던 주민들을 공격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파란 천으로 덮여있는 택시를 살펴봅니다. 천을 벗겨내니 택시 앞쪽 범퍼는 아예 떨어져 나갔고 유리창도 깨져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충돌하며 생긴 흔적입니다. 경찰은 20대 남성 A씨가 택시기사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 흉기로 공격한 뒤 차를 빼앗아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도 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첫 번째 나오셨던 분을 충격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신고하러 내려가고 계신 분을 차로 충격해서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면서 차 안에서 흉기 3점을 발견했는데 택시를 탈 때부터 흉기를 갖고 있었던 점을 볼 때 미리 범행을 계획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목격자들을 공격한 건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신질환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또 올랐습니다. 이번엔 0.43%,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상승세는 서울 전역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인데 이른바 한강벨트인 성동, 마포, 광진구의 상승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컸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아파트 단지. 이달 들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5천만 원 올랐습니다. 전용 면적 72제곱미터도 17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 일대 아파트 단지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인한 풍선 효과도 감지됩니다. 호가가 많이 높아졌고요. 다른 데 용산이나 강남 쪽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버리니까 주위로 나머지 이제 사시려는 분들,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넘어온 것 같아요. 매물이 귀한 상황에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매도자가 계좌번호를 주지 않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매물을 거래하고 싶어 해도 매도자들이 계좌를 안 주세요. 물건을 걷어들이거나 더 금액을 올려서 내놓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0.43% 상승하며 2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성동, 마포구 등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랐고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 3구 상승률이 평균을 웃도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성동, 마포, 광진구의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의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입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등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서울 아파트의 경우 대세 상승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은 공급도 부족하고 수요는 많이 증가한 상태고 여기에 금리가 내린다는 기대 심리에 서울은 대세 상승처럼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수요와 유동성 자금을 동시에 규제하면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부도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다음 달 분양시장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릴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의 43개 단지 35,856가구가 분양합니다. 올해 월간 기준 최대 물량으로 일반 분양은 24,843가구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건설사들이 일제히 미뤄뒀던 분양에 나서는 걸로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14.3% 오른 11,46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안했고 경영계는 지난해 대비 0.4% 인상한 1,07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라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기업 지불 능력과 노동 생산성 등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맞섰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이 봉합된 지 하루 만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승리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미국에 항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이란의 위협을 상당히 무력화했다며 앞으로 핵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중동 현지에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네, 이란 최고 지도자가 휴전을 수용한 이후 처음으로 영상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미네이가 오늘 영상 연설을 통해서 이란이 이스라엘 정권에 승리하고 미국에는 엄청난 모욕을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정권은 이란의 공격에 거의 무너졌다며 향후 이란을 향해 공격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항복 요구를 거론하면서 문화적, 문명적 풍요로움이 미국의 수백 배에 달하는 이란이 다른 나라에 항복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미국의 지원 덕분에 이란의 위협을 상당히 무력화했다면서 미 중앙정보국 CIA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사드는 앞으로도 이란 내 첩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란의 모든 핵 관련 계획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공권을 계속 장악하고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줄여나가면서 이스라엘과 국민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이제 내부적인 체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요? 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지금 내부 치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요원과 분리주의자 또 반정부 단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준군사조직 바시즈 민병대는 국내 치안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첫 공습 이후 이란에서 정치 문제나 안보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700명이 넘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스라엘을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 3명은 처형됐는데 3명 모두 쿠르드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쿠르드족 거주 지역 곳곳에 배치됐고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서 구금된 당원들이 50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이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조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란은 전국적으로 단속에 고삐를 죄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것은 하나의 흐름이라며 우리에게도 유사한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나토가 국방비를 2035년까지 각국 GDP의 5%를 목표로 늘려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나토에 요구한 것과 유사하게 여러 동맹국에 비슷한 주문을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정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과 관련해 이르면 7월이나 8월에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추가 파병 시점 예상에 근거를 두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방북과 최근 북한 내에서 파병군인 선발 작업이 시작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한의 강원도 원산에 대규모 해안 관광지구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애착을 보인 사업으로 당장은 러시아 관광객 유치가 목적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 매개체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고층 호텔과 테라스식 건물 등 숙박시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휴양지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경도 갖췄고 곳곳에는 풀장과 기다란 워터슬라이드도 설치됐습니다. 긴 백사장, 명사십리를 자랑하는 북한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로 건설계획 발표 10여 년 만에 준공식을 열고 관광객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술적 호환성과 연결성을 이룬 원산 갈마지구는 명실공히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식의 해안 관광 도시입니다. 준공식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물론 부인 이설주와 딸 주혜 등 가족이 총출동했는데 이설주의 공개 활동은 1년 반 만입니다. 그만큼 김 위원장의 애착이 컸던 사업으로 북한 매체들은 2만 명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췄다고 선전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올해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다른 관광지구 건설 계획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관광지구 개발에 열을 올리는 건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 산업을 일으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당장은 러시아 관광객 유치가 목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광 산업이 해외 정책 변화를 이끌 매개체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And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y. He's got a lot of shoreline. 무엇보다 남측 관광객이 가장 큰 손이라는 건 북한도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이재명 정부에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2019년 김 위원장은 금강산 지구를 방문해 너저분한 남측 시설을 모조리 철거하라고 지시하면서도 남측 동포들은 언제든 환영한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장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금강산 관광을 통해 남측이 대체 불가한 고객이라는 건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에는 추경안에 대한 설명 외에도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드러내는 대목도 담겼습니다. 외교엔 색깔이 없다며 실용과 국익을 강조했고 공정성장이라는 화두도 던졌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첫머리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저성장이 계속되면 경쟁과 갈등이 격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공정성장을 언급했습니다.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였던 과거 진보 정권과 달리 성장과 공정을 함께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부각한 겁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도 보수와 실용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의 기조가 시정연설에서도 드러났다는 해석입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서도 진보 보수가 아닌 국익이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면 국민이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또 기득권과 새치기가 아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나라, 예측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합의를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여 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경제를 24번 언급하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고 성장이 12번, 공정이 5번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시정연설에 대해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선 결국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거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주변 골목 상권에 있는 식당을 예고 없이 찾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안규령 전은수 부대변인과 최소한의 경호 인력을 대동하고 대구탕집을 찾아 식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대통령실로 돌아가는 길에 주변 가게 주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함께 찍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런 방식으로 골목 경제가 활성화돼야 마중물이 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신호를 나타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번 행사는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이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을 기리고 국가가 보답하겠다는 뜻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특검 출범 이후 처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질문지도 다듬으며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데 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와 서울경찰청 등과 경비 문제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근접 경호 인력을 위한 대기 장소를 따로 두는 것 말고는 보통의 피의자들과 다를 바 없는 조사실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때를 대비한 영상 녹화 장비도 이미 갖췄습니다. 다만 특검 측은 어느 검사가 참여할지 수사기관이 주요 인사들을 소환할 때 관례상 예우로 가지곤 했던 티타임을 가질지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조사를 마친 뒤 설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의 막판까지 보안을 거듭할 질문지에는 일단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1차 체포 방해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의 혐의는 물론이고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혐의를 폭넓게 파고들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경찰에서 계엄 국무회의 주요 참석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에 대해 이미 소환 조사를 마친 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 뒤 이들에 대한 조치에 전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은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 조만간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임시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소환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출근길 김 여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사건도 이첩받기 전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김형수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또 재판부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민원인과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 군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2023년 12월 강원도 양양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여성 민원인 A씨가 탄 승용차 뒷좌석에서 김진하 양양 군수가 내린 뒤 바지춤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 군수는 토지 용도 지역 변경 등 민원 청탁을 빌미로 A씨와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차례 성관계와 함께 받은 500만 원과 안마 의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김군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군수가 삼선 재직 중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공직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추행과 현금 1,500만 원 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군수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김군수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민원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이를 공모한 박봉균 양양군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이 2년밖에 구형이 안 되고 저 같은 사람이 1년, 그러면 1년하고 2년이면 거의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이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어요. 김군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교육부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해 늘봄 강사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들이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정황을 발견하고 리박스쿨 대표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대표 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이 늘봄 행복이 교실이라는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면서 창의 체험 활동 지도사 자격을 두고 초등 방과 후 늘봄 강사 자격증이라거나 교육부 인가 자격증 등의 문구를 써서 거짓 광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리박스쿨은 댓글 공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전국 57개 학교의 늘봄학교 강사 43명이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발급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홍콩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을 강남 한복판에서 유통하던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승훈 기자입니다. 남성 전용 수면방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검은색 파우치를 열어보니 마약 투약에 사용하는 주사기가 들어있습니다. 경찰은 홍콩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A씨 등 1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구매한 필로폰 800g, 시가 2억 원어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1억 6천여만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닥에 유리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고 베란다 난간은 엿가락처럼 휘어 있습니다. 저녁 7시 10분쯤 전북 익산에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실외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이웃세대 베란다 창문이 깨졌고 지상에 주차된 차량도 파손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곳에 거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라져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목공일을 하는 베트남 국적 남성 A씨 등 7명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A씨 등의 이동 경로를 뒤쫓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 파파존스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파파존스는 지난 25일 유출 신고를 통해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고객 주문 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다음 달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회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회사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한국 영화의 거장 고 유현목 감독의 탄생 100주년전이 개막했습니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감독의 사극 영화 임꺽정은 지난 2022년 미국에서 발견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 상영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개척자로 통하는 고 유현목 감독. 이범선의 오발탄, 유능길의 장마 등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들로 한국 영화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또 반공 영화가 양산되던 1960, 70년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과 분단 국가의 아픔을 섬세하게 묘사한 수작을 남겼습니다. 일제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진짜 두 번의 큰 전쟁을 겪었고 고향을 떠나서 실향민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한국영상자료원은 1925년에 태어난 유 감독의 탄생 100년을 맞아 시대와 장르, 실천을 주제로 일주일간 총 18편을 상영합니다. 특히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사극영화 임꺽정의 4K 복원본이 국내 최초로 상영됩니다. 임꺽정은 그동안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작품인데요. 1961년에 오발탄을 만드신 직후에 만드신 영화입니다.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작품인데 2022년에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발굴되었고요. 유현목 탄생 100주년전은 개막작 장마와 임꺽정으로 시작해 다음 달 2일 말미잘, 사람의 아들을 끝으로 폐막합니다. 또 영화 감독이나 평론가 등 전문가들이 작품 상영 전후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작품의 배경과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요즘 외출할 때 많이 바르는 이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에 최근 미백이나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지 검사를 해봤더니 38개 종류 가운데 15%인 6종은 효능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여름에 접어든 거리에 자외선 차단제 광고가 눈에 띕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 워터프루프, 내수성과 미백과 같은 기능성을 내세운 제품도 있습니다.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으면 여름에 물놀이 갈 때나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주 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려면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과학적 근거 자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온 오프라인에서 많이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 6종이 제품과 무관한 기능을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 뒷면엔 물에 강하다라는 워터프루프 기능이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내수성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겁니다. 두 제품은 기능성 심사 없이 내수성과 미백 효과를 강조했고 노화 방지, 트러블 케어 기능을 홍보하고도 입증하지 못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원료의 피부 진정 효과를 제품 자체 효능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문제가 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기능성과 관련하여 심사를 받거나 또는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과학적, 객관적 실증 자료 없이 기능성을 광고해 소비자가 사용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제품 4개가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4-MBC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MBC는 호르몬 불균형 등 내분비계를 교란할 수 있는 성분으로 미국과 유럽에선 금지됐지만 우리나라에선 함량 4% 아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모두 국내 기준을 만족했지만 앞으로 4-MBC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식약처도 다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결혼식을 위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도착했습니다. 초호화 결혼식을 앞두고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현지 반응은 엇갈렸는데 비난을 의식한 베이조스는 하객들에게 축의금 대신 환경단체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도착한 아마존 창립자이자 억만장자인 제프 베이조스.
약혼자인 전직 뉴스 앵커 로렌 산체스와 함께 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손을 흔듭니다. Jeff Lauren! Lift off the boat, please! Jeff Lauren! Off the boat! Off the boat! 세계적 유명 인사 200여 명만 초대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도 도착했습니다. 최대 76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초호화 결혼식을 비판하는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결혼식을 위해 베네치아를 빌리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대형 깃발을 펼치며 시위에 나섰고 베이조스를 닮은 실물 크기 마네킹이 돈을 움켜쥐고 아마존 상자에 매달려서 둥둥 떠다니게 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빈부격차 심화와 과잉 관광에 따른 불편을 꼬집은 건데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No, non è buona. Come al solito, solo quelli che hanno soldi. Felicissima. Dimmi perché. Perché ci vorrebbe un Bezos alla settimana a Venezia. 아마존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지구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베이조스는 반대 시위를 의식한 듯 식장을 시내 중심에서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하객들에게는 결혼 선물 대신 베네치아 유산 보호와 환경단체 지원을 위한 기부를 요청했고 실제 수십억 원대 기부금이 지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프로야구 LG로 트레이드된 천성호가 9회 결정적인 2루타를 터뜨리며 친정팀 KT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SSG 노경은은 41살의 나이에 홀드를 추가하며 KBO 최고령 100홀드 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LG의 9회 대역전극의 서막은 이적생 천성호가 열었습니다. KT 마무리 박영현의 초구를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직접 마치는 큼지막한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LG는 선두타자 출루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희생 번트와 몸에 맞는 공, 폭투로 동점을 만들었고 신민재가 8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깨끗한 중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리그 세이브 1위 투수를 무너뜨렸습니다. KT도 마지막 공격에서 선두타자 문상철이 볼넷을 골라 출루했지만 배정대의 삼진과 대주자 박민석의 도루 실패가 연이어 나오며 스스로 추격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천성호는 트레이드 다음 날 친정팀을 상대로 선발 출전해 결정적인 2루타를 터뜨리며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이적해서 최대한 민폐를 안 끼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타석에 만회를 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선두 한화는 5와 3분의 2이닝 동안 1실점하며 삼성의 강한 면모를 다시 확인한 문동주의 호투를 앞세워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타석에서는 대체 외국인 선수 리베라토가 동점 적시타를 터뜨리는 등 2안타로 활약했습니다. SSG는 나란히 3안타를 터뜨리며 3타점을 합작한 최지훈과 안상현의 활약을 앞세워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필승조로 활약하는 노경은은 41살의 나이에 KBO 최고령 100홀드를 기록하며 승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롯데는 1군에 복귀한 나승엽이 대타로 나서 역전 3점 홈런을 쏘아올리며 NC의 한 점차 승리를 챙겼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K리그를 대표해 피파 클럽 월드컵에 출전한 울산이 승점 없이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울산은 조별리그 F조 마지막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에 0대1로 졌습니다. 남아공팀인 마멜로디와 브라질 플루미넨시에 이어서 최종전에서도 패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승점을 쌓지 못했습니다. 이날 울산은 도르트문트의 슈팅 28개, 유효 슈팅 9개를 허용할 정도로 경기 내용에서도 크게 밀렸습니다. 다음 달 국내에서 열리는 동아시안컵 참가 선수가 26명으로 늘어나면서 대표팀 선수 3명이 추가로 발탁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동아시아 축구연맹 결정에 따라 공격수인 대전 주민규와 미드필더인 전북 강상현 그리고 강원 모재현이 추가로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강상현과 모재현은 이번에 처음으로 A대표팀에 합류합니다. 여자 대표팀에도 이민화와 김민지, 이은영이 추가로 발탁됐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우선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0도, 광주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강릉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밑돌았던 중부지방도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그리고 밤 한때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지만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해지겠고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다시 곳곳에 장맛비가 오겠고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앞으로 점점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